자, 이번 강의에서는 연맹왕국에서 고구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이야기했던 게 뭐냐? 청동기 문화를 기반했던 우리나라 최초국가 고조선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맹왕국에서 부여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연맹왕국에서는 각 나라의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료를 내기 때문에 단어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이야기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연맹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연맹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등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왕권이 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 지배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러면 부족장이 각기 지배권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은 약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연맹왕국 국가를 보면은 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요 위쪽에 있는 게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 중류 쪽에 있는 게 고구려 정도가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함경도 지방 정도에 등장하는 거, 이게 옥저예요. 강원도 북부에 등장하고 있는 게 동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강 이남쪽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이게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을 묶어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여기 부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쪽 고구려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구려는 어디서 내려온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부여에서 내려왔던 누가 건국한 국가입니까? 주몽이 건국한 국가예요. 근데 주몽이 이러면 당연히 부여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부여에서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주몽이라고 부르고 있다. 가끔가다 골짜기 문제에 설정이 되는 지문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고구려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잠깐 보도록 합시다. 고구려 건국이라고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건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내려왔느냐? 부여에서 내려왔던 이주민 주몽이 압록강 중류지방에 와서 중류지방에 살고 있는 토착민과 융합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건국이에요. 근데 이 건국지방이 처음에는 어느 지방에서 등장하느냐? 졸본지방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유리왕 때 퉁구지방으로 옮기고 있었다. 우리가 퉁구를 국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퉁구나 국내성은 선진문화성이 굉장히 용이한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위치가 뒤에 나오네요. 자, 고구려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깊은 산입니다. 자, 깊은 계곡이라든가 산에서 살고 있었다. 대부분 큰 산과 깊은 계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큰 산과 깊은 계곡이다 보니까 계곡에서는 농사를 짓기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상에서 언급이 되는 게, 여기서는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생산량이 떨어지면 요 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무지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런 관계로 이 나라에서는 무예를 굉장히 숭상하게 됩니다. 무를 숭상하게 되면서 옆부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부족의 정복한 국가에서 무엇을 받느냐? 공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공납을 받아들인 창고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부족에서 뺏어온 물건을 보관한 창고이기 때문에 이 부경은 약탈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편이 등장하네요. 자, 고구려 몇 부족의 체로 구성됐느냐? 5부족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족이 5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소노부에서 관노부, 계로부, 순노부, 전로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처음에 왕족이 됐던 것은 소노부에서 왕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태조왕 무렵에 가면서 계로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일반적으로 계로부가 왕위를 세습하고 있다. 이게 왕인데 왕이 하나 부족을 점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나머지 4개 부족장이 등장하는데, 이 4개 부족장을 부여에서 보듯이 부족장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로 보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 왕이나 부족장들은 자기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하고 있어요. 그때 관리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자라든가 조이라든가 선인이란 관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 조이, 선인은 여기도 파견하지만 이쪽도 파견해요. 왕도 파견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왕만이 파견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로 패자와 같은 경우, 대로라든가 패자, 주부 우택, 이러한 쪽은 누구만 파견하냐면 왕만이 파견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파견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허에서 부족장이 이기의 사람을 지방에 파견할 때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그러면은 왕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여에서는 왕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구려에서는 왕한테 보고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말하면 부여보다는 고구려의 왕권이 좀 더 강화됐다고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 가들은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가들이 무엇을 하느냐? 왕을 선출할 수도 있고요. 부여에서도 똑같습니다만은 왕을 폐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정복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구려가 연맹왕국에서 서서히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결론은 국가를 좀 더 키웠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변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 이 고구려 주변 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등장하겠지만 여기다가 플러스 이쪽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한군영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군영과 싸움을 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러는 과정에 주변 지역을 정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를 보다 보면은 옥저를 정복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동해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옥저나 동해에서 정복당하면서 고구려한테 물건을 공납을 바치는 거예요. 그 공납을 바치는 창고를 보관한 창고를 부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부경은 지배자 지배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정치편에서는 왕권이 별 볼 일 없었으면서 왕하고 부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경제편은 위치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산과 깊은 계곡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굉장히 떨어진다 그랬죠. 생산량이 부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옆부족을 정복한다. 그래서 부경이 나온다는 이쪽 편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그 밑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분은 부여와 동이라고 있어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부여에서 자 지방의 관리를 파견할 때까지를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가 상호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오라고 불렀죠. 근데 부여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 하오는 노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반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풍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회풍속에서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중요한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게 고구려 결혼제였던 서옥제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부여 결혼제라고 하면 형사치수제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형사치수제는 부여에도 있지만 고구려에도 있어요. 형사치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일부 다쳐져 가게 되겠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투기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서옥제라는 사이서자 지복자 그래서 사료에서 서옥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고구려라고 보는데 서옥제 개념을 설명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간다. 여자 집에 가서 부모 승낙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때 서옥이라는 곳에서 산다. 그래서 서옥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살다가 여기서 자식이 낳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장성하려면 이 여자분을 데려오는 제도다. 남자분 집으로 데려오는 제도. 이것을 우리가 서옥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 과정에 부여와 동일한 제도로 형사치수제도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것도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복이 나오는데
부여와 같이 점치는 복, 전복이 등장하고 있겠고, 복식으로서 대가, 권력자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책을 쓰고 있었고, 소관은 소고를 쓰고 있었다. 새의 깃털을 꽂아놓은 소고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등장하겠고, 후장, 후의 장례를 지낸다. 후장이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국동대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동대열은 국가의 동쪽의 큰 동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국동대열에서 10월 달에 제사를 지내는데 왕과 귀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국동대열 동굴인데요.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겠고, 이게 우리가 말했던 고구려에서 중요한 단어들인데, 크게 중요한 단어는 부경, 서옥제, 국동대열. 그 다음에 이쪽 정치편에 나오게 되는데, 가들 나오는 과정에 사자적이 선이, 부여의 선은 대사자,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를 고구려에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겠고, 동해안에 나와 있는 국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옥저와 동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옥저와 동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다릅니다. 원래 연맹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저와 동해는 공통적으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연맹왕국으로 성장이 못했던 이유가 동해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선진문화성이 그만큼 늦어졌다. 이거 하나가 등장하고, 두 번째, 동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해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바닷가 옆에 있으니까 해산물은 굉장히 풍부하고 있었다. 이런 소리가 언급이 되겠고, 해산물이 풍부하고 있다. 또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게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정복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구려의 정복을 당해서 공납을 바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해에서 나왔던 공통점인데, 또 하나, 왕은 없지만 각 지역을 지배하는 통치자는 있을 거예요. 가끔가다 동해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로 읍군이나 삼노라는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은 옥저나 동해라는 것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옥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옥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옥저는 함경도 북부지방에 존재했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저는 위치적으로 함경도 북부지방에 나왔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다 보니까 해산물이 풍부하다 기억에 나와 있네요. 자, 이쪽에 해산물이 풍부하다 이 말이 있겠고,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하다. 여기 토지가 비옥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대목이 등장하고, 고구려한테 복속되어서 공납을 바치고 있다. 이 말도 등장하네요. 그러면서 그 밑에 사회편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옥저의 결혼제도로 민며느리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민며느리 제도가 등장하는데, 이 민며느리 제도는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남자와 여자 간에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일반적으로 20살 정도에 결혼한다고 가능성을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10살 정도에 되면 남자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자 집에서 10년 동안 키워줍니다. 결혼생활 한 것은 아니에요. 고구려 서옥제는 결혼생활 하지만 옥저의 민멸은 결혼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20살이 되면 다시 여자는 자기 본가로 갑니다. 그러면 남자 집에서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결혼한다. 결론은 여자분을 사서 결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민면의제들 다른 말로 애부제라든가 매매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무덤 형태로 가족공동묘제가 등장하네요. 이 가족공동묘제는 옥저에서 꽤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저를 그냥 땅에다 묻게 됩니다. 근데 깊이 묻는 게 아니라 사람 시신을 덮을 정도만 묻어요. 그래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기서 살이 썩겠죠. 결론은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이 뼈만 남으면은 이것을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의 무덤에 같이 안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납골장입니다. 납골당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납골당과 똑같은데 자, 뼈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쇄골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두 번 묻히는 거죠. 그래서 2차 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는 게 가족 공동묘지와 관련되면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았다. 그러면 들어온 입구에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았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죽은 사람 뭐다 관계됩니까? 식량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내세 사상과 관계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겠고 옥저가 끝난 관계로 동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도 위치적으로 강원도 북부, 옥저는 함경도 지방이라고 그랬고 동해는 강원도 북부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편, 자, 토지가 비옥하다 돼 있어요. 해산물이 풍부하다 이쪽에 돼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방직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산누에를 쳐서 삼배나 명주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때 사용하는 게 삼배나 명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 고려 말 정도에 갑니다. 교과서에 가면은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 고려 말에 문익점이란 사람이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왔던 벼품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목화라는 품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목화로 만드는 것은 무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목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을 사용해서 옷을 입은 것은 최소한 고려 말 목화가 들어오고 나서 이야기다. 굉장히 골짜기 문제로 사회상의 문제에서 언급이 되는 단원입니다. 고려하시면 되겠고 특산물로서 당궁이라든가 과하마라든가 반어피가 등장하고 있었다. 근데 부여에서는 특산물로 말과 주옥과 모피입니다.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보다 보니까 동해에서는 제천행사로 무천이 등장합니다. 자, 제천행사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을 기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제천행사가 제천행사다. 농경과 관계되는 제천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몇 월 달에 나오게 되느냐? 5월과 10월 달에 나오는 게 제천행사지만 현실적으로는 추수가 나올 때이기 때문에 10월 달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5월 달은 농경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제천행사는 10월 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천행사 없는 나라는 옥저만 없거든요. 그러면 10월 달 관계되면 제천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구려에 가면은 고구려의 동맹이 등장합니다. 10월 달에 제천행사예요. 동해에 가면은 무천이란 제천행사 10월 달에 나옵니다. 삼안에 가면 제천행사로 10월 달에 나왔던 계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수린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을 중심으로 하는데 5월달 제천행사가 있다. 이게 삼안에서 나왔던 5월달 계절제 수린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론 농경과 관계되다 보니까 농사와 관계되는데 우리 교과서의 제천행사 중에 5월과 10월이 아니고 12월 달에 나오는 제천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여의 연고예요. 그러면 12월 달에 농사와 무관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여의 연고는 수렵사회 전통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경으로 쓰진 않아요. 농경으로 쓰면 과감히 삭제하는 게 일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고는 수렵사회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 결혼풍습으로 조계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구려에서 고조선에서 결혼풍습 조계원이 있는데 고음이 결론은 당군과 환웅과 결혼했죠. 그것도 조계원이시 여기서도 조계원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게 책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화는 폐쇄적인 사회를 이야기해요. A부족과 B부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B부족이 A부족의 영토를 침범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소나 말로서 변상하는 제도,
이게 우리가 말했던 책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폐쇄주의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터. 집터라고 나오는데 집터로서 여자 집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철자 집터가 나온다고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터나 철자 집터는 공무원 시험에 썼을 때는 그냥 한글로 쓰고 맙니다. 그런데 한국사 능력시험이라든가 입시에서는 이 여자나 철자를 사진으로 내준다. 그랬을 때 동행지 본다. 여러분 교재에 가면은 거기에 철자 집터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돼 있는데요. 이 철자 집터. 그래서 이 문제는 동해를 언급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고, 동해에서는 호랑이를 중시하는 호랑이 토템이 등장하고 있다. 원래 토테미즘은 신석계에 나왔던 신앙책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해에서도 호랑이 토템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등장하겠고, 그러면 이제 연맹왕국 중에 마지막 국가 한강 이남, 즉 남부지방에 존재했던 세계국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한이라는 것은 한이 세계니까 우리가 삼한으로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마한이 등장하겠고, 진한이 등장하겠고, 변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한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방, 진한은 경상북도 지방, 변한은 경상남도. 그런데 청동기나 철기시대 때 국가가 나오고 발전한 국가는 북쪽이 더 위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삼한 중에 만이 가장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만에서 가장 큰 나라를 우리는 목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목지국의 왕을 마한왕이라든가 진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삼한의 대표자다. 연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삼한은 어떻게 성장한 거냐? 삼한은 철기 문화지만 청동기 문화를 근거로 했던 고조선도 있지만 진이 있어요. 고조선 밑에 있는 진을 이야기하는데 이 진이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삼한으로 변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천하는 게 고조선의 정치적 변천을 크게 받게 되는데 고조선의 정치적 변천이 두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변천이라면 첫 번째, 위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준왕을 내쫓고 왕이 되고 있는 과정에 준왕은 밑으로 내려가서 한왕이 됐다 그래요. 이게 삼한영성의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한의 지배를 반대했던 일부 세력이 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것들이 결론은 삼한을 국가로 형성하는데 무지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마한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백제입니다. 진안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신라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변안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가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백제가 가장 위에 있잖아요. 한강 지역이니까 요게 처음에 꽤 발달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한의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에 가면은 경제편이 그 다음에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삼한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한은 남부지방의 전소강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농경이 중심을 띠겠지만 어느 농사가 중심을 띠느냐? 벼농사가 무지하게 중심을 띄어요. 우리나라에 벼농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청동기입니다. 일부 저습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철기시대 가면서 벼농사가 더욱 발달합니다. 근데 청동기 때 벼농사는 물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철기 때는 벼농사가 발달한다는 이야기는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를 축조하고 있었고, 이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관리권을 가지고 정치적 지배자를 구분하는데 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지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은 부족장을 읍차라든가 부래라고 부르고 있다. 즉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등장하겠고, 이 벼농사가 등장하는 과정에 농사를 짓는데 당연히 농기구는 무슨 농기구냐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철기 시대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청동기를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입했거든요. 비싸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떤 선생님은 이 수입한 것이 아니라 청동기는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인데 수입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수입하다 보니까 비싸니까 민들이 사용할 수 없지만 철기 때는 철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철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변안에서 많이 나와요. 어디라고 여러분 교재에 있냐면은 마산 성산동이나 진해 야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안에서 철이 생산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거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또 철괴를 뭐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폐로도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낭랑이나 대방이나 일본 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수출까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낭랑대방 외에 수출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고대국가 편에 가면 가야에서 어느 가야와 관계되냐? 해안지방에 있어야지 바다로 갔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금강가야에서 설명하는 걸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농경과 관계되면서 공동경작을 위해서 두레, 사람들의 공동경작을 위해서 두레가 나온다. 사람의 노동 가지고 또 부족한 결과도 나옵니다. 그 결과 농사에 무엇을 이용한다? 가축을 이용한다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말은 신라지증왕의 구분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라지증왕 때는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우경이 등장해요. 서로 경작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농사에서 가축을 이용해봤자 결론은 뭐겠습니까? 소겠죠. 근데 교재상으로는 농사에 가축을 이용한다면 사만이고 우경을 장려했다 이러면 신라지증왕으로 구분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가로사의 정치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저수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 지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재정분리와 관계되면서 사만에서는 뭐가 등장한다? 소도가 등장한다. 이 소도는 요게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도는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밖의 지역은 정치적 지배자가 지배하지만 안의 소도 지역은 제사장 또는 천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군이라든가 소도가 나오면 무조건 사만이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정치적 지배자 중에서 범법자가 소도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면 이 소도 지역에 갔던 사람을 정책지만 잡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과 제사권이 어떻게 됐다? 분리됐다. 그래서 소도는 재정분리 이런 말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참고적으로 재정분리는 소도지만 재정일치는 어디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재정일치는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사만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말 잘못했네요. 재정일치는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에요. 그래서 재정일치는 단군 왕검만 이야기하고 재정분리는 소도를 이야기한다.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소도지역이나 천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날개 쪽에 사만이라는 사료가 등장하는데 2번에 가다 보니까 네 번째 줄 천군이 나오고 있다든가 소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만에 관한 설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사회 문화편으로 넘어 5번째 주거지로서 반음집 반지하집 정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귀틀집에 살고 있었고 농사를 하는데 공동경작한다는 두레가 등장한다든가 제천행사로 사만에서는 5월과 10월에 제천행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5월과 10월에 제천행사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린날이라든가 계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린날, 계절제 관계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술인날 계절제 제천 행사 중에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가물했다. 음주 가물을 즐겼다. 이 말이 언급이 되고요. 장례에 가면은 후이 장사를 지낸다는 후장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매장할 때 새의 깃털을 넣는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매장할 때 새의 깃털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죽은 내세로 가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 사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 이와 거의 비싼 말로서 나오게 되는 게 옥저에 가면 가족 공동묘지가 있을 겁니다. 이 가족 공동묘지를 하면서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를 놨습니까?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았잖아요. 이것도 내세고요. 사만에서도 내세를 이야기한다. 새의 깃털은. 그 밑으로 무덤이 동그라미 5번에 등장합니다. 널무덤과 동무덤이 나오면서 또 하나 주구묘가 나오게 되는데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해자 모양의 주구묘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가니까 문신이 나옵니다. 만에서는 문신한 풍습이 있었고 변안에서는 자 편두라고 이야기를 해서 머리를 평평하게 만드는 풍습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연맹왕국에 관한 어느 정도 개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연맹왕국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연맹왕국은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크하시면서 이것과 비슷하다든가 또는 반대적 단어가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쪽을 공부하면서 반대적 단어라든가 비슷한 단어가 어느 나라에 존속하고 있었다. 이것을 꼭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더 긍정적일 거예요. 한 국가를 내는 경우도 있고 두 국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